6.3 지방선거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은 짧다라는 말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계와 친청계 간 권력투쟁의 전초전을 예고한 셈인데요. 관련된 내용 김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 대표 연일 강성 당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돌파구를 좀 찾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네, 어제 정 대표의 발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을 좀 강조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예전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 한다고 주문한 것과 좀 배치되는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당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일단 이거는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네. 그것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지 이걸 충돌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예, 여당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 집권한 정당의 역할 이걸 이제 강조하셨다면. 네. 이 부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이제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조건과 그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그냥 바로 직결하는 것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정 대표가 말한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말은 그렇죠. 원론적인 메시지. 그렇죠. 중앙위원회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지금 저희가 8월 17일 날 개최하기로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용해서 얘기한 건데, 다만 지금 그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상은 중앙위원이었다. 예. 그럼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12일에 정청래 대표 이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 이 발언했는데 과거 정 대표의 이 발언을 했던 걸 내용을 보면 야당 시절에 현직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지금은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정권을 짧다 이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여당 내부에서 이 부분으로 이 발언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를 보낸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가져야 될 태도, 자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초기에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당은 승리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는데 반면에 이길 곳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평가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말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이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사실은 출구조사와 그다음에 밤 12시, 1시, 2시까지의 결과와 자고 일어났더니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과 놀라움, 그다음에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제 메시지를 낼 때 해석이 분분하게 그런 말들은 좀 가급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포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정권이 짧다 이 발언 자체는 좀 오해 소지가 좀 있다고 오해 소지가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준 경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의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데 그것이 짧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그렇죠. 남은 임기가 4년 조금 이제 4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듣기에 따라서 좀 해석의 여지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정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그 순방 황송 행사 그리고 뭐 최근에 순방길에 올린 SNS 글까지 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메시지 이런 걸 보면 현재 지도부를 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정청래 대표의 반응도 보면 결코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초기에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던 건 네. 맞고요. 그 뒤에 이제 최고위원회의나 발언의 수위를 보면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하겠다라는 그런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원,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면에서는 대통령 말씀의 상당 부분 뭐 존중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당의 전체 특정 뭐 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당에 대한 전체에 대한 뭐 말이다. 네.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선거는 또 책임의 무한 책임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당장 지금 지도부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야당에서도 뭐 책임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세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부에게 준 책임 내지는 권한 이런 것들은 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강조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라고 회피하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은 전략공천으로 다 했던 거잖아요. 전략공간위에서 논의한 걸 가지고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대표가 공천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똑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당대표가 당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매번 직접 물을 수는 없잖아요. 전략공천을 누구로 할까요? 라고 당원들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책임 있다. 예, 당연히요. 네. 당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이 있고 그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도 만들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초로 해서 백서까지 제작을 해서 후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단어만 똑 띄어서 보면 또 그렇지만 전반적인 거에 책임을 지도부가 지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죠. 질서 있게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또 평가받는 거고 그다음 이제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당의 네. 역사는. 그래서 지금도 과거와 현재 또 미래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대통령 말씀이 또 지도부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여당에 가져야 될 태도, 여당은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운영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다면 지도부의 역할이 또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내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정재현 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재현 대표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 사퇴를 하겠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결과를 조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정도의 지방선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지방선거 결과가 2017년도에 대선에 승리하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그 뒤에 이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었고 또 총선을 준비했는데 네. 그때의 결과치와 지금의 결과치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비교해 봤을 때 또 마냥 박수 칠 일은 아니다. 네. 특히 서울을 우리가 탈환을 해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좀 호흡을 맞춰서 이를 풀어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을 놓쳤다라는 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 대한 문제점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의 그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에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전당대회를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2단계로 들어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이제 그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엇박자가 난 부분을 조기에 수습하고 이거를 과열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이전에 이제 2024년도 저희가 총선 치르고 2025년도 대선 치르고 그 직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의 이 대표에 대한 생각과 지금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제 당을 바라보는 시각,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기자들도 그렇고 최대 관심사는 정진석 대표의 사퇴 시점인데요. 의원님 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이후에 조금 정진석 대표가 거취를 좀 표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2010년도에도 이제 네. 정세균 대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 대표였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 또 직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사표하고 나서 이제 당 대표 도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2023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조만간 피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제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취의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지도부가 필요하다. 관리 차원의 지도부가 그렇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임 도전은 좀 그 수순을 간다고 좀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또 정천 대표가 한 발언 중에 하나가 1인 1표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렸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당내부에서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이제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지도부를 뽑잖아요. 네. 이제 그 세대에 대한 가중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0, 50대 호남이 중심으로 된 권리당원이고 당원 구조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 논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당장 이제 전당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두 달도 사실은 네. 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제도를 보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와의 행보에 더불어서 좀 주목되는 분이 두 명이 더 있는데 김민석 총리와 이제 송영길 네. 의원의 행보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전남 광주 당선인 워크숍까지 같이 나란히 참석하면서 호남 민심 행보 잡기에 나섰다,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승패를 가르는데 중요한 네, 맞습니다. 네. 분수령인데 네. 호남 민심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디에 조금 향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당선자 워크숍에 다 가셨어요. 네. 경기도의 기초 광역
그다음에 충청도에도 다녀가시고 그러고 이제 호남에 갔는데 호남은 사실은 5국 3특의 그 야심작이 이제 처음으로 관철된 그렇죠.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남하고 네. 강주가. 전남 강주를 어떻게 잘 그 이제 지방 혁신의 과제를 담아낼 거냐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 국무총리로서 참석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좀 5국 3특을 하면서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민심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호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선 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고 그다음 전라북도에서도 잡음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호남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없었고 네. 또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키려면 호남의 근간이 필요하고 토대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죠. 대략 한 45만 명이 맞습니다. 호남이고 또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들이 권리당원으로서 또 당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의 민심에 따라서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좌우하기 때문에 여느 선거에서도 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 지난 전당대회 전에 대선 때 골목골목 유세를 호남을 집중해서 다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이제 탄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2년 3년 차에 들어서는 이 전당대회에서 과연 그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있을 텐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매 선거는 그때의 시기에 집단 지성이 잘 반영된 지도부 선출이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명심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히 호남 민심이 이렇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호남민들은 선택해 왔고 그것을 늘 우리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깃발로 판단됐고 중요하게 유지돼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관련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흐름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는 추세였고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반영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실제 밑바닥 당원들이나 이런 민심과 좀 일치하는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그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여론조사만 보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도 9% 빠진 여론조사도 있고 4%에서 5% 정도 빠진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럼 왜 빠졌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그건 뭐 야당이 정쟁화해서 마치 이거를 재투표로 가야 된다, 재선거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분을 배제하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선관위의 이런 뭐 도덕적 해이 내지는 견제받지 않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결국은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전당대회 이제 주자들에 대한 평가는 지방선거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 지도부에 대한 점수가 반영된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청와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와 그걸 둘러싸고 해석하는 데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네. 좀 피곤함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으로 좀 전환되면 이 문제는 조금 조정 국면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자면 아무래도 8월 17일,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전당대회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열한 공방은 어느 선거든 다 있었다고 네.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는 분위기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공정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 간의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소통위원회, 뭐 민주파출소 이런 데에서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유튜브에서 진영 논리 또는 후보자 간의 격돌이 벌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당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공당이기 때문에 과열 경쟁, 그다음에 지나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의 그런 좀 조심해야 될, 스스로 조심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당은 네. 그렇게 할 거고,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귀국하시면 또 산적한 국내 현안도 있지만 외교 성과도 있고, 특히 이제 그 교황을 만나서 내년에 있는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가 대한민국에 치러지기 때문에 최초 아시아권에서 치러지는 행사고, 그리고 이제 남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황의 역할을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또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나 그다음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막 극렬하게 진행되면 큰일 나죠. 네. 예, 그렇게 안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잘 정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와 전당대회 관련한 이슈가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향후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